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우리가 병문안 갈 때, 사과 사가요? 아니면 배사 갖고 가요? 병문안 갈 때. 사과 사가죠. 왜 사과를 사갔죠? 배는 안 사가고. 원기회복.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사과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병문안 갈 때 사과를 사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과는 좀 따뜻한 성질이 좀 있어요. 배는 차갑고요. 환자가 큰 병 치료하고 나면 어때요? 몸이 많이 허하고 뭘 잘못 먹어 설사하기도 쉽고 이러잖아요. 예. 그럴 때 사과 먹으면은 따뜻하니까 회복이 되는데 차가운 배를 먹으면 어떨까요? 설사를 쫙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병문안을 갈 때 배를 사갖고 갔다. 이 얘기는 배 먹고 계속 병원에 계십시오. 이 얘기라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택해서 잘 가자. 근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한다다. 이건 괜찮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내상병. 예를 들어서 뭘 수술을 했다든지 이게 나중에 속병을 앓은 경우에는 사과를 사갖고 가야 되고 발이 부러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배 사갖고 가도 돼요. 그죠? 우리는 사과를 볼 때 혹시 여러분들 능금하시죠? 예. 능금은 뭐고 사과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능금이 사과의 옛말이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과하고 능금은 틀려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사과의 옛날 말이 능금인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품종이 틀려요. 전혀. 능금은 왜 능금이라는 단어가 붙었냐면은 옛날에 내금이라고 그래서 올레자 날짐승 금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날라다니는 우리가 금수라고 그러죠. 예. 금은 날라다니는 짐승이고 수는 걸어다니는 짐승이에요. 근데 날라다니는 새 같은 거죠. 그게 능금이 하도 맛있어서 새들이 몰려온대요. 그래서 내금 하다가 능금으로 발음이 사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옛날 표현은 이제 요렇게 표현이 됐다가 또 닝금 이렇게 이제 발음이 변하는 거죠. 요새 국어 사전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은 사과에 대한 한문을 요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어사에 이렇게 나와요, 현재. 근데 이 모래사자를 쓰는데 전혀 의미가 틀려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요렇게 써야 돼. 요렇게. 요 사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의미가 이제 가장 적당하고 또 제가 공부를 해서 이거는 제가 논문으로 이미 발표를 했고 요 논문은 벌써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통과가 되고 이해가 돼서 국어사전이 최근에 이걸로 바뀌어요. 이거 이제 제가 썼던 논문이라 이걸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또 찾자는 이게 아침단자죠, 아침단자. 새해 첫날 원단, 이런 얘기죠, 원단. 새해를. 그래서 이게 아침단자를 왜 그러냐면은 땅에 태양이 쏟듯이, 태양이 있는 거잖아요. 땅 위에 태양이 솟구치는 게 아침이죠. 그래서 아침단자예요. 근데 쓰다 보면은 대충 쓰다 보면은 이게 가끔 붙기도 해요. 그래서 또 찾자하고 같이 써요. 옛날부터 또 찾자는 아침단자를 통용해서도 써요. 이게 쓰다 보면 비슷해져요. 그러면 이 사과가 빨간하죠? 예. 숲 속에 있어요, 또. 푸른 숲 속에 빨간 사과가 있으면 마치 뭐같이 보여요? 꽃 같게 보여도 태양과 같이 붉은 빛이 돌죠. 예. 그거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나무 밑에 태양이 쏟듯이 숲이 많은 동네에 태양이 땅에서 솟듯이 붉게 빛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나무 목단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쓰게 돼요. 같은 글자예요. 같이 써요. 이래서 사과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사과가 도입되고선, 언제 도입되나 1600년도 중반에 인평대군이 이거 가져오거든요. 중국에서. 가져왔을 때, 이 사과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물론, 이 사과의 옛날의 종자는 내라고 하는 품종이 있을 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과래, 옛날 사과. 그러니까 내라고 하니까 나무 밑에 뭐가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렸대요. 매달린 것 같다, 내고. 내라고 그랬는데, 내가 중간에 계량종 사과로 변해요. 계량종 사과라는 거로 변하고선 지금 우리가 쓰는 사과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능금은 전혀 별도고. 근데 이렇게 할 때 사과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이 쓰면서 발음이 요거하고 똑같죠. 요 모래사자하고. 그래서 혼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 쓰다. 근데 옛날에 보면은 모래사자 쓰는 이 사과는 요 능금을 가르쳐요. 모래사자 쓰는 사과는 능금의 이명이라고 순몽자회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데 거기에 써 있어요. 그리고 요 사과는 요 사과는 발음이 똑같으니까 혼동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옛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만국 이후에 한문 실력이 떨어지고 학문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혼동을 해서 이걸로 잘못 쓰기 시작한 거죠. 조선 총독부에서 국어사전을 편찬하면서 한 번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계속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빨리 잡아요. 또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중국에서는 능금을 요 사과로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 사과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중국에서 가서는 능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한문을 똑같이 표기하고도 다른 걸 가르치면은 서로 혼동을 빚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도 이 사과라는 단어는 요게 아니라 요걸로 바꿔야 된다. 이게 정답이고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과는.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데요. 그 단어를 뜻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설명을 드려요. 또 이런 표정에서 어떤 걸 알 수가 있죠? 사과는 따뜻하겠어요? 차갑겠어요? 따뜻한 거를 어떻게 알아요? 태양이 쏟고 있으니까. 단어를 보고 벌써 알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모래 위에 있는 사과? 모래하고 사과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건 해석이 참 잘 되거든요. 그래서도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사과를 보면은 조생종 사과가 있고 만생종 사과가 있어요. 그 조생종 사과는 홍옥이나 국강이나 이런 것이 조생종이고, 만생종 사과는 어떤 거예요? 골든 딜리셔스나 아니면 후지나 부사나 이런 게 만생종이죠? 저장성은 어느 게 더 좋아요? 만생종이 좋죠. 조생종은 1년째 먹기 힘들죠. 근데 푸석거려서 이게 맛이 없어요. 근데 만생종, 골든 딜리셔스나 후지 부사 이런 거는 1년 지나고도 먹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내년 봄에도 먹을 수 있는 게 만생종이에요. 그런데 조생종 사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생종 사과하고 여러분들 땡감 알죠? 땡감. 감 있죠, 감. 땡감하고 사과하고 조생종 사과하고 같은 봉다리에 딱 넣잖아요. 그러면 감이 익어요. 우리는 감을 우린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래요? 시골에 가면은 그 항아리에다 물 붓고 뭐 소금 붓고 감 넣어서 우리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조생종 사과하고 조생종, 홍옥이나 국강이죠. 조생종 사과하고 감하고 같이 놓으면 감이 익어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조생종 사과에는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에틸렌. 이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은 식물성 호르몬인데 그 과일의 성숙을 촉진시켜줘요. 과일을 익혀줘요. 그리고 키는 못 자라게 해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근데 요 에틸렌이 사과에서 분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의 성숙을 촉진시켜주니까 감이 익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나나 먹을 때도 바나나 내일 판다. 그럼 오늘 파란한 바나나에다가 에틸렌을 뿌려요. 그러면은 다음날 내일 아침에는 노릇노릇하니 향기롭게 익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순수한 에틸렌이면 상관이 없는데 공업용 에틸렌을 쓰니까 불순물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사과를 같이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천연적으로 되는 거니까 더 좋겠죠. 네. 이제 그 생활의 지혜다, 이런 게. 근데 그 생활의 지혜 에틸렌 같은 경우는 식물에 자극성을 주면 에틸렌이 발생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화원에 가면은 물을 어떻게 줘요? 그 화분에다가 물을 줘요? 아니면은 스프레이를 뿌려줄까요? 분무기로 물을 뿌려줄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화분에다 물 줘도 되는데 왜 분무기로 꼭 물을 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파리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이파리 먼지 씻으려고 한다. 그건 이제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이 스프레이로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 어떻게 할까요? 물방울이 가서 이파리에 자꾸 자극이 되겠죠. 그러면은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받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틸렌 호르몬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은 성장이 억제가 돼요. 되게 화분에 심어놓고 이런 것이 되게 실내에다 놓는 건데 키가 뿌정 크면 그거 멋이 없죠. 키가 좀 아담하고 조그만해야 멋있죠. 그러니까 일부러 스프레이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시골에서 보면은 우리가 비가 올 때 천둥번개 치던 날하고 그냥 얌전히 비가 올 때하고 틀리죠. 그 다음날 식물 자라니까 어느 게 더 잘 자라요? 네? 천둥번개 친 날이 더 잘 자라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천둥번개가 친다는 얘기는 뭘까요? 번개가 치면서 하늘에 있는 구름하고 밑에 땅하고 번개가 번쩍 치죠. 요럴 때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화시켜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번개가 치면서 공중에 있는 질소를 인공적으로 하늘의 뜻으로 질소비료를 단체로 만드는 거야. 질소비료를. 그래서 골고루 뿌려주는 거는 같아요. 천둥번개가 치는 날은 질소비료를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식물이 어떨까요? 더 잘 자라겠죠. 질소비료를 주니까. 근데 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은 벼가 키가 뻗쭉 크면 어때요? 쓰러지죠. 이게 쓰러지면 꽝이야. 그러면은 천둥번개 치는 날은 벼가 웃자라니까 옛날 시골 노인네들 어떻게 하냐면요. 대빗자루 있죠? 대빗자루. 이따 전 대빗자루로 막대기를 묶어서 벼 위를 쑥쑥 훑어줘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쑥쑥 훑어주면은 자극이 되겠죠. 자극이 되면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에틸렌 호르몬이 발생이 돼서 성장이 억제가 되겠죠. 그게 우리 옛날 생활의 지혜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냥 그거 마당비로 벼 훑어준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이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가로수가 있지, 가로수. 가로수를 보면은 길이 쭉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로수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이게 꼭 아치 모양으로 자라죠? 이렇게 가로수 자라다 보면, 그죠? 어떤 사람은 1, 2가지가 자라면은 차가 지나가서 이게 가지가 잘려져서 이쪽은 안 자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아치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냥 무식한 이야기고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어떨까요? 바람이 불겠죠? 바람이 불으면은 나무가 있고 바람이 분다면 어떻게 할까요? 차도 쪽에는 자꾸 자극이 되겠죠. 그러면 에틸렌이 발생이 되니까 성장이 억제가 되고 이쪽은 정상적으로 자라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아치 모양이 되겠죠. 이쪽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가로수를 켜보면 알아요. 가끔 그 공사할 때 보면은 보세요. 보면은 이 식물이라고 하는 건 참 재밌는 게요. 식물이 가지가 이쪽으로 많이 자라면 뿌리는 꼭 반대쪽이 더 많이 자라요. 그래야지 이쪽이 가지가 많이 자랐는데 뿌리도 많이 자랐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지죠.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거는 딱 대칭이에요. 한쪽이 많이 자라면은 뿌리는 이쪽이 많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산에 심어 있는 나무 같은 건데 남쪽으로 가지가 많이 자라 있죠. 그러니까 뿌리는 어느 쪽으로 많이 자랄까요?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캐보고선
그 옮겨 심을 때 동서남북 맞춰서 심는 거예요. 그래도 거꾸로 심으면 식물이 괴롭죠. 남북이 틀려지면은. 이 가로수를 켜보면 참 재밌는 게요. 가로수가 있으면은 사도 쪽으로 가지가 많이 뻗었으니까 인도 쪽으로는 뿌리가 뻗어 있겠죠. 이것도 어떤 사람 무식하게 차도 쪽은 차가 다녀서 아스팔트라 뿌리가 못 자라서 그렇다. 네, 그건 무식한 이야기고 에틸렌이 발생이 돼서 이쪽을 자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뿌리는 인도 쪽으로 자라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인도 쪽으로 자라고 가지는 사도 쪽으로 자라겠죠. 이것이 특징에 자극이 되는 거. 또 마찬가지로 그 사과에는 아까 에틸렌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사과는 카네이션 있죠, 카네이션. 카네이션도 잘라서 날릴 때는 몽우리 진 채로 잘라요. 그랬다가 이제 옮기고 파를 때 정도에 꽃이 펴야 상품 가치가 있어요. 그럴 때 적당한 정도는 또 좋은데 오히려 너무 많이 사과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몽우리가 안 펴요, 오히려. 꽃이 피는 건 또 방해시켜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안에 카네이션 장사를 한다. 이럴 때 사과도 잔뜩 싸고 카네이션도 같이 놓으면은 다음날 팔기 곤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상식이다. 그리고 이 사과는 아까 따뜻한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속에 뭉친 거를 풀어내는 역할을 해요. 따뜻하고 그리고 기가 뭉친 거를 풀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밥 먹고 체했을 때 식체 밥 먹고 체한단 말이에요. 밥 먹고 체했을 때나 과식했다든지 이럴 때 사과 먹으면은 그렇다도 배가 터져 죽겠는데 사과 뭐 더 배가 부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배가 꺼지죠. 그거는 사과가 뭉친 거를 풀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이나 음식을 푸짐히 먹은 다음에는 꼭 후식으로 사과를 먹어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걸 먹어주면은 소화를 풀어내는 거랑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식혜도 마찬가지죠. 명절날 식혜 먹는 것도 뭐예요? 속이 더부룩하고 잔뜩 먹어도 배탈이 날 것 같으니까 식혜를 먹으면 속이 풀려나가는 거랑 같은 거죠. 사과도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사과는 따뜻한 성질이 좀 있고 또 에틸렌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감도 익히고 이런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먹으면 좋을까요? 속이 차가운 소음인들이 먹으면 좋단 말이에요. 소음인들. 배가 냉해서 차가운 거면 설사 잘하는 사람들이나 또 환자들 또 밥 먹고 체했다든지 이랬을 때 사과를 먹으면 속이 풀린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토막상식으로 우리는 사과 옛날 기록을 보면요. 요새만 통조림이 있는 줄 아는데 통조림 있죠? 근데 옛날에도 통조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통조림이라고 해서 깡통은 아니죠. 병으로 사용했는데 옛날에도 보면 항아리나 병 같은 데다가 보존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과를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20개를 갈아요. 20개를 막 갈아요. 그럼 물이 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나머지 80개를 담궈요. 그러고선 보존을 해요. 그러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맛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물론 다 성공했느냐 이럴 때는 물음표는 붙습니다만 실패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통조림이나 병조림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다. 또 그것을 우리는 상당히 실용화시켰다.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또 하나는 첨부에서도 말씀드릴 거는 평상시에 이렇게 사과를 먹으면은 병을 별로 안 걸리게 돼요.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은 병원에 안 가게 된다. 이런 속담이 나오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이걸로만 해서 사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